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주셔서요. 댓글창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하연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미주님 덕분에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영상 정말 감사하고 항상 잘 보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점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가치주와 성장주에 고루 섞어 투자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분산 투자는 사실상 저처럼 이렇게 종목을 뭐 18개 가지고 있다, 16개 가지고 있다, 20개 가지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분배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도 뭐 가치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장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방어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기 순환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요.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골고루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자산을 모두 주식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죠. 채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걸쳐서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주식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도 정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가치주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데요. 가치주에 투자하지 않고 성장주에만 집중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스파이라는 ETF가 있죠. 근데 스파이에서 파생한 ETF가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SPYV이고요. 또 하나는 SPYG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V는 밸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치주만 모아놓은, 그러니까 스파이는 이제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만 모아놓은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SPYG는 그로스, 성장의 약자죠. 그래서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대 기업 중에 성장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모아놓은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비교를 위해서 QQQ를 갖다 놨는데요. QQQ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크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에서 금융주를 제외하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대형주 100개를 모아서 만든 지수를 추정한다. 나스닥 100을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주식이 ETF가 과거에 어떤 성적을 보였는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달의 성과를 좀 보도록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SPY는 마이너스 0.45, 그리고 밸류주만, 가치주만 모아놓은 SPYV는 마이너스 3.35고요. 그로스, 성장주만 모아놓은 SPYG는 플러스 2.5%, QQQ는 플러스 1.90입니다. 자, 그러면 기간을 조금 더 넓혀서 6개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6개월 동안 스파이는 마이너스 2.20, 그리고 가치주를 모아놓은 SPYV는 마이너스 5.5, 그로스, 성장주를 모아놓은 주식은 횡보를 했고요. QQQ는 마이너스 1.18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SPYG가 가장 좋았죠. 기간을 이번에는 1년으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으로 늘려도 마찬가지인데요. SPYG, 성장주를 모아놓은 스파이가 18.46%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ETF는 QQQ입니다. 세 번째가 스파이고요. 마지막으로 SPYV, 가치주가 3.09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3년의 수익률을 보는데요. 3년으로 넘어가도 지금 가치주가 가장 좋지가 않죠. 스파이는 플러스 34.74, 가치주는 플러스 24.28, 성장주는 플러스 41%를 넘어가고 있고요. QQQ는 무려 51%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긴 기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5년 동안 가장 좋은 수익을 낸 ETF는 뭘까요? 자, 보시면요. 스파이가 플러스 97.49, 가치주가 플러스 77.29, 그리고 성장주가 108.57이고요. QQQ는 무려 126.42%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의 성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으로 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벌어지는데요. 보시면 가치주는 100%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2배가 뛰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장주가 모여져 있는 SPYG는 229%나 성장을 했고요. QQQ는 무려 343%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간별로 모든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요, 테크주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성과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분산 투자를 할까요? 왜 가치주를 포트에 담고 있을까요? 이 점이 굉장히 좀 의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의 리스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리스크가 아니고요, 변동성을 얘기하죠. 변동성이 리스크인 이유를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인류는 예전부터 가장 커다란 리스크, 위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굶어 죽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잡혀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야생 동물한테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협이 가장 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요,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야생동물한테 먹히는 거고 하나는 굶어 죽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면요,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의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꾸만 먹는 성향이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위협은 이제 야생동물한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도망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가 왜 변동성이냐면요, 변동성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한 가지의 성격, 한 가지의 섹터에 집중이 돼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미국 주식에서 자꾸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섹터, 여러 가지 자산을 모두 포함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변동성이 상당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요, 실수를 줄이게 되고 미국 주식에서 완전히 떠나는 정말 끔찍한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결국은요, 그렇게 심하게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봤을 때는요, 테크주에 몰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테슬라의 주가 차트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도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주가가 무려 72.25%나 폭락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신나게 또 달렸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주식인 엔비디아 역시도 보시면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무려 65% 이상 폭락했습니다. 과연 이 기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었는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견뎌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메타 플랫폼. 어제 제가 애정하는 주식들 중에 메타를 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타 역시도 2021년 9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무려 75%나 폭락했습니다. 이때를 만약에 견뎌냈다면 우리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겠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이렇게 75% 떨어지는 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이걸 감안해서요, 여러분들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스트레스 잘 안 받지 않는다. 주가가 30% 떨어져도 50% 떨어져도 괜찮다. 내가 10억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5억이 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께서는 몰빵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한 가지 섹터에 집중 투자해도 효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였습니다. 떨어진 종목의 수 그리고 올라간 종목의 수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빨간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5% 이상 급등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종목이 모두 상승했고요. 어제는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렇게 굵직굵직한 테크 종목들이 모두 선명한 녹색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메가테크 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죠. 1.31%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나스닥 100 위주로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멋진 어닝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S&P 500도 0.71% 상승했고요. 경기 순환주가 모여있는 다우존스도 0.27%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섹터별로 희비가 좀 갈렸는데요. 테크주라든지 산업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반면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베이직 머티리얼, 이건 이제 원자재죠. 이런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따라서 섹터별로 성적이 조금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 얘기는요, 원래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지난 2년 동안에 급상승세를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인공지능 수혜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은 끝났다. 딥시크 같은 게 나오면서 과연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러한 걱정이 어제 많은 폭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인공지능 수혜주가 미국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강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공지능 수혜주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섹터로 옮겨갔던 자본이 다시 인공지능 수혜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섹터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S&P 500이 지금 8일 연속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매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 RSI 지수를 보시면요, 56에 불과하거든요. 이 지수가 70을 넘어야 지금은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S&P 500이 8일 연속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매수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세라는 것은요, 굵직굵직한 카탈리스트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제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어닝 결과가 그냥 그랬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조금 좀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과연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지는요, 오늘 발표되는 4월 달에 미국 고용 보고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고서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보시면요, 3월 달에는 22만 8천 명이었는데 15만 명 수준으로 채용이 둔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실업률은 4.2%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전망치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시장이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수치가 발표될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바로 아마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시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폭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40.5를 찍고 있는데요. 어제 42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 4주 전만 해도 5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5.16까지 떨어졌던 시장의 폭이 이제는 많이 회복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 60을 넘어섰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이제는 23.74까지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CNN이 제공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4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초이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 역시도 41로 향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내일도 미준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시장의 리스크를 없애는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할 텐데요. 이번 방송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타이밍이잖아요.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일 김인중 대표님께서 마켓스코어 그리고 CNN의 공포탐욕 지수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미존 특별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요,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 20.9%만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립은 19.8%, 그리고 하락세를 점치는 투자자들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거의 차이가 40%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AAII 설문조사 결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 오래간만에 5.92%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5.78, B2가 플러스 5.19, 셀레스티카 플러스 4.52, 메타 플러스 4.23, 탈렌 에너지 플러스 3.84, 이노데이터 플러스 3.78, TSMC 플러스 3.62, 아마존 플러스 3.13, 넥스트레커 플러스 3.10, 브로드컴 플러스 2.53, 엔비디아 플러스 2.47, 알파벳 플러스 1.57,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0.39%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이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96,700에 가 있습니다. 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우버가 마이너스 0.15, 테슬라 마이너스 0.58, 팔란티어가 1.8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어제는 오히려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내용은 조금은 특별한 컨텐츠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준 유튜브 채널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채널과 조금은 차별성을 두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준 채널에서는요, 다른 채널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제가 탑픽이라고 결정해서 이런 주식을 좋게 본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략은 뭐고 내가 지금 매매를 하는 종목은 뭔지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클릭 수에는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됩니다.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정보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방향으로 미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일단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꼭 성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준 채널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저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제가 투자하는 방식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결국은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텐츠는요, 지난 조정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동평균선이라는 투자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이용했는데 제대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미주원 탑픽들의 주가가 역대 최고의 속도로 폭락하는 가운데 이동평균선 투자법은 제대로 매도 신호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매매 신호를 향상시켜서요, 이번 조정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매수 후보 종목을 발굴하고, 또 하나 다음 조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추세가 빠르게 약화되는 종목을 가려내고자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초이스스탁의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나와 있죠.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예전에 요청을 드려서 직접 만들어 주신 부분인데요. 여기에다가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를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패턴으로 제공해 달라, 이런 요청을 제가 드렸고요. 언제나 그러했듯이 김인중 대표님께서는 이런 저의 의견을 아주 빠르게 시스템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초이스탁에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기간을 설정해서 이동평균선의 변화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단기선이 있고요, 중기선이 있는데 원래는 중기선밖에 없었죠. 20일, 60일, 120일로 구성되는 중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빠르게 반등하거나 빠르게 하락하는 종목을 가려내기 위해서 단기 이동평균선도 설치가 됐습니다. 즉 5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새롭게 설치된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미주원 탑픽의 주가 흐름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메타 플랫폼주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4월 30일 날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은 443까지 올랐고요. 20일 이평선은 442달러, 60일 이평선이 579달러잖아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긍정적인 추세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 가장 위쪽에는 파란색이 있잖아요. 즉 60일 장기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노데이터도 마찬가지죠.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4월 28일 날 발생했는데요.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선이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4월 29일 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장기선이 가장 위쪽에 있고 추세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존도 비슷하죠.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넘어서면서 골든 크로스가 4월 28일 날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하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별표로 해놨는데, 왜냐하면 골든 크로스가 조금 빨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5일부터 이미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알파벳도 그렇죠. 알파벳 역시도 4월 25일 날 이미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넘어서면서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TSMC도 4월 25일 날 이미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장기선만 뚫으면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브로드컴은 조금 더 좋은데요. 보시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연속적으로 돌파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두 번 발생한 거죠. 4월 24일 날 첫 번째 발생했고요. 4월 31일 날 두 번째 발생했다. 따라서 다른 미존 탑픽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넥스트래커는 한 번 골든 크로스가 4월 25일 날 발생했고요. 자, 다음은 탈렌 에너지인데요. 탈렌 에너지는 어제 굉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5월 1일 날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발생했거든요.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단기선이 가장 위에, 중기선이 두 번째, 장기선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순배열이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개의 이동평균선이 모두 상승 추세를 보여야 된다. 자, 그래서 탈렌 에너지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서 드디어 이동평균선의 매수 신호가 발생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도 긍정적인데요. 5일 이평선이 20일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연속적으로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최근에 2회 발생했습니다. 4월 24일, 5월 1일 날 발생했다. 긍정적인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또한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벌써 발생했는데요. 무려 4월 17일 날 발생했습니다. 4월 17일 날 50일, 20일, 60일이 순배열 그리고 3개의 이동평균선이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4월 17일 날 우리가 만약에 우버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까지 상승률은요 7.51%입니다. 따라서 4월 17일 날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주식을 매수했으면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버 다음에는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는 더 굉장합니다. 무려 4월 11일 날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발생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에서 이미 50일, 20일, 60일이 순배열로 바뀌었고요. 세 가지 선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따라서 4월 11일 날은 팔란티어를 줍줍하는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팔란티어를 만약에 우리가 4월 11일 날 매수했다면 지금까지 상승률은요 무려 31%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불과 한 3주 만에 이렇게 30%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신호를 이동평균선이 우리한테 안겨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인데요. 4월 23일 날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50일, 20일, 60일이 순배열 그리고 세 가지의 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4월 23일 날 샀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은 10%가 넘어갑니다. 10.38%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정확한 매수 신호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셀레스티카는요. 4월 23일 날 5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투자를 6개월 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1년 하고 끝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15년 계속 함께 투자를 진행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보다 다음번에 더 잘하는 겁니다. 조정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요. 베어마켓 역시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3, 4년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보다는 다음 조정이 더 중요하고요. 다음 베어마켓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 지금보다는 다음번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다음번에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 역시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픽 중에 어닝을 발표한 종목이 있었고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어닝 결과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광고 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3% 이상 하락했고요. 1분기 갭 주당 순이익 EPS는 1.59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 1달러 36센트를 23센트 정도 상회했고요. 순이익은 171.3억 달러를 만들어냈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104.3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매출은 1,55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요.
예상치 1550.4억 달러를 5.8억 달러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빚을 기록하면서 어닝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면요, 아마존의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북미 쪽의 이커머스,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이커머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북미 쪽의 이커머스 매출은 작년 대비 8% 성장했고요. 인터내셔널 이커머스는 5% 성장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AWS는 작년 대비 17% 증가했다. 뭐 17%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굉장한 클라우드 쪽의 성장치를 보고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WS의 매출 성장률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이게 주가가 하락했던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스토어 그리고 제3자 판매 서비스가 있는데요. 온라인 스토어는 뭐냐면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거죠. 이거는 예상치가 569억 달러였는데 574억 달러를 만들어냈고요. 제3자가 판매하는 서비스는 6% 작년 대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4억 달러로서 작년 대비 20%나 성장을 했고요. 컨센서스는 175억 달러였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좋은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25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는 501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카펙스를 많이 썼다는 거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제외하는 겁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우리가 기업으로서 영업을 해서 만들어낸 현금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출에서 쓸 돈 다 빼고 남아있는 현금이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본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카펙스, 자본 쓰는 것을 빼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작년 대비 현금을 많이 썼다는 것은요,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에는 가이던스입니다. 순 매출은 1590억 달러에서 164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요. 컨센서스는 161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130억에서 175억 달러가 가능하다. 그런데 반면 컨센서스는 178억 달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가이던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무슨 얘기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 등장한 CEO 앤디 제시는 관세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대부분의 판매자가 아직까지는 소매가를 인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에 인상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앤디 제시는 팬데믹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강력한 성장을 이뤘던 것처럼 단절의 시기에는 아마존이 경쟁 우위를 가진다,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한테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던 채널은 아마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커머스는요, 가도 물건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아마존이 선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AI 관련해서는요, 회사의 AI 사업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추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존은 앞으로도 AI 분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우리 엔비디아 투자자들 힘을 내라, 이런 메시지까지 우리한테 던져줬습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요, 개별적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존을 살까, 아마존을 팔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미국의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요, 아마존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준 탑픽이 18종목이잖아요. 18종목 중에서 아마존보다 좋은 종목이 있다는 거죠. 중국산 물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관세는요, 아마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중국이나 관세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미국 정부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종목이 조금은 더 주가 상승의 확률이 아마존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WS의 시장 점유율 아직까지는 1등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아마존의
잠재력을 고려한다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여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마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팔란티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팔란티어가요, 미군 지도부 평가에서 최고 성능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타이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존 AI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미합 중국 육군용 신규 이동형 전장 정보 수집 차량 및 트레일러가 군 지도부 평가에서 최고 성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부대의 신규 검토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4월 보고서 성과 최상위 및 최하위 프로그램에서 팔란티어의 전략 전술 정보 표적 접근 노드 타이탄 트럭과 기타 4가지 무기 체계가 최우수 성과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시킹 엘퍼의 논평 요청을 육군 측에 전달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역시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미 육군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차세대 타격 시스템 3단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2년간 1억 7,84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수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타이탄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현장 사수들이 시야 밖 타격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심층 탐지 플랫폼입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최우수 성과 프로그램에 선정된 나머지 시스템들은 차세대 분대, 무기,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대체할 차세대 장거리 공격 항공기, 헬리콥터 방어용 공통 적외선 체계, 유도 복합 발사, 로켓 체계용 신규 탄두 등이 포함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이 정보 차량 계약에서 주요 방산업체인 RTX를 제치고 낙찰받았으며 안드릴 인더스트리즈, 노스럽 그루먼과 협력하고 L3에리스 테크놀로지스 등 하청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각 타이탄 시스템은 경량 산업용 트럭 한 대와 유사 크기의 트레일러 한 대로 구성되며 트레일러에는 예비 전원 공급 장치와 위성 데이터 연동용 스페이스 키트 등 지상항공 고고도 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싣습니다. 육군 대변인 브랜던 폴라첵은 현재까지 3개의 시제품이 인도됐고 추가로 4개는 12월 31일까지, 나머지 3개는 2026년 3월 30일까지 납품될 예정이라며 시제품 운용과 필요 지역 평가를 통해 구매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차량들이 전투 현실을 반영한 작전 시험평가, 전력화 결정, 2027에서 2028년 초도 배치 단계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성명에서 타이탄이 위성과 항공기 등 여러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통합 분석하는 중앙 플랫폼을 제공해 전술 정보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하드웨어 집약적 프로그램에서 비전 통적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사업자로 선정된 훌륭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팔란티어가 미 육군의 타이탄 프로그램 공급사로 선정되고 그 성능을 인정받은 것은 회사 매출 다각화와 안정적인 국방 예산 기반 수익 창출 관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방산정보 분야로의 진입을 통해 기존 소프트웨어 고객군에 더해 안정적인 국방 예산 기반 매출이 기대됩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지속 수주 가능성은 장기적인 실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지려면 첫 단계인 시제품 납품과 2027만 2028년 전력화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받고 추가 수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AI 머신러닝 기반 심층 탐지 플랫폼으로서 타이탄의 성능이 현장 검증을 거쳐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 기업의 투자 가치는 이러한 크고 작은 호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에서는요,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엔비디아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주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공유드리는 미존 특별방송 초이스스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spurring fears of tightening chip trade rules as well. The potential changes adding to those other mounting risks for NVIDIA. The chip maker is also facing pressure tied to customer Supermicro computer as it slashed its revenue and profit outlook for the third quarter. Here to decode what's ahead for semiconductors, including NVIDIA, we've got KeyBanc Capital Markets equity research analyst John Vinh. John, it is always great to catch up with you. And I want to get your take first on this view of NVIDIA here,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this migration to more customized chips or contract-made chips from the likes of Broadcom. And it does seem like some of the sentiment is piling up against NVIDIA here. Yeah, I think that view is a little bit more premature at this point in time. We think we are still in the very early stages of generative AI. You know, the view that it's a zero-sum game between whether someone's going to go with a custom AI chip or with a merchant GPU from NVIDIA. I don't think we're quite there yet. If the market starts to mature and we're in the latter innings, then you've got to be more mindful about what that split looks like. But at this point, you know, it's very early stages, and NVIDIA is so far ahead of the competition. You know, Broadcom does have a flagship customer in Google's TPU, which is a very competitive chip. But outside of the Google TPU, there are limited proof points out there of another customer having a competitive chip to what NVIDIA offers or what Google makes with Broadcom. John, there was another headline that certainly got attention. I want your take on this one. Reuters reported, and this was late yesterday, that Trump officials are working to change a Biden-era AI trade rule, capping access to U.S. AI chips, potentially making it stricter. I'm wondering, John, listen, you're an NVIDIA investor, you read that, what should you make of a headline like that? Yeah, I think there's certainly a lot of angst around the quote unquote the diffusion rule, right? You know, it's supposed to go into effect in mid-May, I want to say May 17th, May 18th, right? And, you know, I think there is some rightfully consternation around it, because what it is, in effect, trying to limit is the ability or of the U.S.'s competitors or rivals to get access to NVIDIA's GPUs, right? You know, obviously we've got a straight direct ban on China, but we also know that there is a gray market in which our competitors, including Chinese constituents, are able to get access to NVIDIA GPUs through other gray market channels by importing them through other countries. So yeah, I think there is some angst and consternation. In terms of how it kind of plays out is unclear, right? I mean, I've seen the same headlines as you that they're reconsidering it, but we'll have to see how it plays out. But it is certainly a concern and a little bit of a near-term overhang on NVIDIA stock at this point. So, John, bottom line, is NVIDIA still a buy or even more of a buy at these levels after the declines it's seen? I certainly believe so. The valuation is not fully pricing anything in. I think if you look at out your numbers, it's trading at less than 20 times earnings historically. I mean, NVIDIA has traded, you know, 35, 45 times, 35 to 40 times, and it's trading at a pretty significant discount. You've got the China chip ban. So we've taken, you know, $12 billion out of our numbers this year. So you could argue that a lot of that is de-risked. So at these levels, it's not pricing in a whole lot. And we still believe that they are significantly ahead of their competitors at this point. With this new platform that they're rolling out, GB200 NVL72, they have certainly put a lot of room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nearest competitors. John, you know, one issue I know front and center for NVIDIA investors too was this idea, this concern that the hyperscalers, the cloud giants, were going to start slowing down that AI spending, John. Now, Alphabet reiterated its CapEx guide. Today, after the bell, we're going to hear from Microsoft. I'm just curious how you're thinking through that dynamic. Yeah, we are not picking up any signs that major hyperscalers are kind of slowing down. Obviously, there's a lot of consternation about what Microsoft's view is going into next year. We'll have to see what they have to say. But
in the near to medium term, I am not seeing any signs of any sort of slowdown at this point. Maybe there's a few issues that we're picking up on the supply side related to NVIDIA, but the demand side looks pretty strong at this point. John, besides NVIDIA, so unless we let it dominate the conversation like it typically does, what else are you liking within chips right now? Where are you seeing sort of the best opportunities ex NVIDIA? Yeah, I mean, on the AI side, we also really like Broadcom. You know, like you said, we don't think it's zero sum. They're obviously have a flagship customer in Google's TPU, and you know they've got several others in the pipeline that are going to ramp up in the next several years. They're a very strong position in AI, and then more broadly in analog, you know, we like analog devices and Texas Instruments. We think they're well diversified. They don't have outsized exposure to the automotive market, which is under a lot of pressure right now. They're further through the cycle, and they're well positioned for recovery here in the second half if we do have some sort of resolution on the tariff side. John, thank you. Good to see you as always. Appreciate it. Thank you.